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오면 일본의 남쪽은 거의 망할 것이 아닌가. 남은요 혼 땅을 단속한 게 아닙니다. 요새는 일본인들도 혼 땅이 있다라는 거 거의 몰라요. 그러나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것은요, 난카이 해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난카이는 남해 해곡이라고 하여서 이곳은 그 일본의 규슈 쪽에서 태평양 쪽에 있는 해곡인데요. 그게 그 후지산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오면 사실상 일본의 남쪽은 거의 망할 것이 아닌가, 그런 규모이거든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난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전에 일어난 지 이제 8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일본의 그 난카이 해곡하고 관련이 되는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규슈의 난카이 해곡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미야자키 현에서 7.1의 간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간진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러한 정식적인 그 주의보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 주의보는 30년 안에 아주 큰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80%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그러한 주의를 일본 국민들에게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왔는가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011년에 동북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러한 아주 큰 대지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유식자 회의라는 것이 조금씩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 유식자 회의는 혹시나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발생된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되는가라는 것을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그 규모는요, 최대 29만 8천 명이 사망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내역은 지진하고 쓰나미로 인해서 21만 5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그리고 7만 3천 명 정도는 건물이 무너져서 사망하고, 또 8천 명 이상이 화재로 죽는다. 이러한 추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이러한 추산을 해가지고 그때는 전체 죽는 사람들이 31만 명 정도라고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2025년에 들어서 다시 추산을 했거든요.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전에, 이것은 몇 년 전에 추산했을 때 유식자 회의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인다라는 것은 대책을 세워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자라는
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여서 거의 50% 정도로 사망자를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됐습니다. 10% 정도밖에 줄일 수가 없었다. 그만큼 그 대책이 아직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혹은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날 경우는 그 쓰나미의 높이가 30m를 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주 넓잖아요. 규슈에서 시즈오카현 정도까지 쫙 아주 긴 구간에 이게 해곡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지진이 일어날 경우는 먼저 남쪽에서 한 번 일어나고 중안부에서 또 한 번 일어나 가지고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일본 요르도가 완전히 나고야 점에서 두 개로 부러지는 정도의 느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부분의 지역이라고 해도 사실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물에 적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이곳으로 파괴되는 집, 건물은 235만 동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올 경우 그 피해 규모, 이게 경제적인 피해 규모인데 한국의 원으로 말하면 약 2,9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가 예산의 2.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가, 나라를 운영하는 2년 반 정도 운영하는 예산이에요. 그만큼 경제적인 피해가 온다라는 것은 사실상 일본의 거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서 망하기 직전까지 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요새는 예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이거는 타츠키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특히 2025년 7월 5일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 예언가들이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와서 일본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물에 적시고 일본의 중심이 또 도쿄가 아니게 된다라든가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일본의 중심이 동북지방이나 홋카이도 쪽에 이동이 된다라든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오면 사실상 일본의 남쪽은 거의 망할 것이 아닌가, 그런 규모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도 일단 이거는 30년 이내라고 하니까 사실 오늘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지진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 지진 협회 사람들이 일본 정부의 프로젝트를 따려고 너무 그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든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일본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주의시킨 것은 난카이 대지진에 있어서는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일본 정부는 그래서 대재앙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그 피난의 요령이라든가 그리고 비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가 이제 많은 지자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지산 폭발이라는 이야기도 꽤 일본에서 현재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분화는요, 후지산에서는 170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조그만 그 연기가 나거나 그런 것은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분화, 대분화에서는 300년 지났습니다. 이거는 너무 기간이 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400년 정도 분화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300년이나 더 쉬었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저기서 지진도 나오고 하니까 후지산 그 안쪽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도 감지되어 있어서 후지산이 언제 또 분화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전문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후지산 그 주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용암이죠. 용암이 도달하면 거기는 완전히 망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역시 1-2km 정도의 후지산 주변은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후지산에서 5km 또 10km 도쿄 같으면 뭐 30km 50km 막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데에서는요 화산재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데는 50cm 정도 화산재가 쌓인다고 합니다. 50cm면 뭐 이만큼이 되니까 이곳으로는 거의 모든 그 공장들의 기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라고 해도 2cm 정도의 화산재가 이제 쌓여가지고 그 열차라든가 뭐 비행기도 안 되고 자동차도 달릴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도쿄를 또 넘어서도 수도권이죠. 이거 후지산을 중심으로 수도권 또 관동 지방이라는 이 지방 전체가 마비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중심지는 도쿄 중심의 관동 지방인데 이 부분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일본 경제에 주는 그 충격은 너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족 혼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집에서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아이 때부터 그 집에 욕조가 있는 그러한 그 가옥이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에 욕조가 있는 집은 많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샤워 문화가 더 되었기 때문에 욕조 자체를 두지 않는데, 일본은 새롭게 만든 맨션, 한국에서 말하면 아파트인데 그 맨션에도 일본인들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샤워뿐만이 아니라 욕조를 거의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조가 있으면 그 아이가 뭐 어리면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하고 함께 목욕을 하는 거죠. 아이는 어리니까 그렇게 혼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하고 아이가 집에 욕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같이 목욕을 하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게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갓난 아이를 그냥 혼자 목욕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집의 욕조에서도 여러 가지 사고도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아이는 2살, 3살 그러한 아이는 함께 그냥 부모가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쭉 습관이 돼가지고 초등학교가 돼가지고 부모님하고 목욕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그렇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그 고학년이 되면 이제 그러한 습관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남자아이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튼해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남자아이, 자기의 아이니까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알게 되었을 때는 중학생이 되었네, 그럴 때까지 그냥 함께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의 혼욕이라는 것은 가족의 욕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역시 가족탕이라는 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것이 에도 시대가 돼가지고 대중목욕탕이 일본에서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대중목욕탕이라고 해도 그러한 좀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남녀를 완전히 급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도 남탕, 여탕 두 개 만들면 이게 경제적으로도 또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이게 하나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 어둡게 하고, 그래서 남녀가 그냥 들어갈 수 있게 일본의 에도 시대 17세기 즈음부터 대중 목욕탕이 남녀 혼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남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둡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에도 시대에서는 대중목욕탕에 2층, 3층짜리 그런 곳이 또 생겨요. 네, 2층, 3층짜리에서는 여러 가지 오락실이 생겼습니다. 현재 좀 대형 사우나하고 비슷한 거죠. 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오락이 있었는데 식사할 수도 있고 현재와 좀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인 서비스를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유나라는 여성이 생겨가지고요. 이 유나라는 여성은 머리를 그냥 감아주는 여성이에요.
그것은 남자 손님에 대해서도 여자 손님에 대해서도 해주었고, 기본적으로 그러나 여성이 그렇게 해주었던 거죠. 그냥 유나. 그리고 또 떼를 밀어주고, 일본에서는 등만 밀어줬거든요. 몸 전체 떼를 밀어주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한국이 몸 전체 떼를 밀어주지만 최근에는요. 그러나 일본은 지금도 대중 목욕탕에서는 등만 밀어줍니다. 떼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없는 데도 있지만 있을 경우도 좀 한국계의 그러한 때밀이를 도입한 데가 아니면 그냥 전통적인 일본의 목욕탕은 그냥 등만 밀어줍니다. 등을 밀어주고 또 머리를 또 감아주는 여성이 대중 목욕탕 안에서 생겼습니다. 이게 유나라고 했죠. 근데 유나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2층, 3층에서 선적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 그러한 목욕탕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일본 중앙정부 에도마프가 또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도마프는 남녀 혼탕을 단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선적 서비스를 하는 것만 단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남녀 혼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도 시대의 말기, 그리고 메이지 시대, 이거는 19세기 후반인데요. 메이지 시대, 근대화가 된 메이지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근대화 되었지만 그래도 좀 습관이 남은 데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지금 일본은 완전히 남땅, 여땅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가 된 것은 메이지 시대 이후인데 소양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일본에 페리 제독이 와서 일본인들이 야만하다라고 해서 이게 갑자기 일본 정부가 남땅, 여땅을 만들어라 해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밖에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인들도 혼땅이 있다라는 거 거의 몰라요. 그러나 알게 되면 그런 게 있네. 지금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지금 있는 혼탕은 대중 목욕탕이 아니라 온천 요관이에요. 그냥 관광지에 일단 명소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20군데 정도 일본 전체에 있고요.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여성의 나체를 그냥 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성들은 들어갈 때 욕탕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어떤 곳은 수영복을 입고 여성들은 들어가야 되고, 혹은 어떤 곳은 아주 긴 타월을 그냥 줍니다. 그것을 몸을 감고 들어가야 되고, 어떤 곳은 전용 목욕을 할 때 옷을 그냥 줍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문제 없이 남녀 혼욕을 즐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특히 온천에 있는 목욕탕, 혼욕탕의 실상입니다. 먼저 일본 사람들은 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욕조에 들어가서 느긋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의 거의 모든 집에 샤워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욕조까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문제가 되면 나이가 고령이 되면요, 매일 목욕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고령이 되어서, 그러니까 뭐 65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서 매일 그렇게 목욕을 하면 먼저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또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졸음을 때처럼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거나 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심장마비가 오기 쉬운 곳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한국에서는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대중 목욕탕에서는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고조를 하는 그러한 대중 목욕탕이 좀 있는 것으로 한국에서는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은 대중 목욕탕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다 목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한국보다는 훨씬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손매매 문제는 심각하죠. 네, 그러나 일본에서는 반대로 말하면 성을 아주 개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반대로 성범죄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방했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성을 좁힐 수가 있는 곳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잡지라든가요, 이런 거 봐도 한국에서는 절대 금지가 되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진이 실려 있는 잡지는 세계에 굉장히 많은 비행기 회사, 항공사에서는 비행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 잡지는 그만큼 심각하게 성적인 부분은 뭐 말하자면 문란하다 혹은 너무 자유롭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부터 그러한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일본 문화라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또 일본의 여러 가지 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다음도 또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